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과 김세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또 열심히 과학을 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초특강이고요. 기초특강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초특강 같은 경우를 총 9강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8번째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기초특강도 마무리가 됩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에 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기운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고졸과학에서 고졸과학의 시험 범위가 4개의 단원인데요. 4개의 단원 중에서 앞에 3단원에서 미리 알아보셔야 될 내용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셨고, 자, 오늘부터는 4번째 단원에서 미리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째 단원에서는 이제 생태계와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거침없이 진행을 좀 빠르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중졸 내용에서 어떤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자, 오늘의 제목은 지구온난화와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입니다. 뭔가가 굉장히 좀 길죠.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용어, 어떤 부분이든 간에 용어를 알고 계셔야 진행이 조금 편해지실 건데요. 여기에서도 지금 봐주시면 이 페이지만 보셔도 뭐 복사 평형이라는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복사 에너지량, 흡수, 방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용어의 의미만 잘 파악하셔도 정말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용어의 의미를 알고 계시면 이해도도 훨씬 더 높아지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한번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 복사 평형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복사. 일단 여기서 말하는 복사라는 건 우리 열이 이동되는 형태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라고 해서 열이 이동하는 형태가 3가지인데요. 자, 그중에서 우리 복사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열이 이동을 할 건데요. 열이라는 것이 전달이 될 것인데요. 열을 전달하는 따로 뭐 새로운 물질이 없더라도 열이 직접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복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고 태양과 지구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열을 전달해주는 물질은 없습니다. 아무 이 열을 전달해주는 물질이 없더라도 열이 직접 지구까지 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사의 형태로 열이 전달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복사, 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우리 흡수하고 있는 복사 에너지량하고 방출하고 있는 복사 에너지량이 같은 상태를 복사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지구가 바로 이런 복사 평형 상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인데요. 일단 이 지구의 입장에서 누가 흡수가 되는 거냐면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걸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지구에서는 이 100%를 모두 흡수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뭐 구름에 반사되고 지표에 반사되고 반사돼서 되돌아가는 것이 30%예요. 그러면 나머지 몇 퍼센트가 흡수가 될까요? 70%가 흡수가 될 건데요. 자, 대기에 흡수되는 건 17%, 구름에 흡수되는 건 3%, 그리고 지표면에 흡수되는 것이 50%가 되기 때문에 모두 합쳐주시면 70%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량이 얼마라고 봐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70%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가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 중에서 30%는 되돌아서 반사돼서 나아가고요. 그 다음에 70% 같은 경우가 흡수가 되는데 지구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량이 70%고요. 우리는 누구를 흡수하는 거냐면 지구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량은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고 있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지구가 흡수하는데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70%입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지구가 방출하는 양도 있을 겁니다. 지표에서 방출하고요. 대기에서 방출하고요. 그래서 방출하는 전체적인 양을 봐주셨더니 자,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 70%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구가 방출하는 형태는 어떤 복사 에너지냐면요. 바로 지구에서 방출하기 때문에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70%,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량이 70%, 그러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량하고 방출하고 있는 복사 에너지량이 같죠? 아,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같은 경우가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주 공간, 대기, 지표면 모두에서 복사 평형 상태라는 거. 복사 평형이 뭐라고요? 흡수되고 있는 복사 에너지량 그리고 방출하고 있는 복사 에너지량이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지구나 어떤 행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흡수하는 에너지량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흡수하는 양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흡수하고 방출되는 양을 봤을 때 흡수하는 에너지가 많으면 온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거예요. 아니, 만약에 흡수되는 양하고 방출되는 양을 비교를 해봤을 때 만약에 나가는 게 많으면 온도는 낮아질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 지금 지구는 어떻다라고 얘기하냐면 흡수되는 양하고 방출되는 양이 어떻다고요? 같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는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일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흡수되는 게 많고 방출되는 게 많다면 자, 흡수되는 게 많으면 온도 높아질 거고 방출되는 게 많으면 온도 낮아질 거예요. 우리 다이어트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이 있고 이제 움직이는 양이 있을 건데 만약에 먹는 양이 많으면 살찌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먹는 양에 비해서 움직여서 소모하는 양이 더 많다면 살 빠지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만약에 흡수하는 양이 많으면 온도 높아질 거고요. 방출하는 양이 많으면 온도 낮아질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온도는 일정하다라는 거. 그래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질 때는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대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만약에 지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지구를 누가 둘러싸고 있냐면 공기가 둘러싸고 있어요. 대기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여기는 지금 우리가 대기가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공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차이점 느끼셨나요? 아니, 대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자, 태양에서부터 오고 있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지구에서 흡수를 하죠. 그리고 이제 지구 표면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그럼 들어오고 나가고 끝. 그렇죠? 그런데 대기가 있으니까 뭔가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단 태양에서 오고 있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지구가 흡수를 하고 그리고 지구 표면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어떤 과정을 더 거치냐면요. 자, 대기가 있으니까 보세요. 지구 표면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대기가 흡수를 했다가 다시 지구 표면으로 재방출하니까 요 아래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따뜻하게 유지가 되겠죠. 아니, 여기에서는 재방출하고 이런 거 없었는데 여기에 지금 대기가 있음으로 해서 마치 어떤 상황 같냐면 우리가 잘 때 이불을 덮고 자는 그런 형태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불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불이 있으니까 여기가 이불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흡수가 됐고 그 다음에 지구 표면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이불이 있는 상태, 담요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지구 표면에서 방출한 것을 대기가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재방출하니까 요 아래 부분이 따뜻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온실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실 효과. 누가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대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요? 대기가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대기 중에 수증기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가 있는데요. 이 온실기체가 뭘 해주냐면요. 여기 대기에 있는 이 온실기체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지표 대기로 재방출하면서 연 평균 기온이 약 15도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대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5도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대기가 없다면 영하까지도 온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대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그러니까 대기가 없을 때보다 대기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을까요? 앞에서 보셨던 복사평형은 일어나거든요. 복사평형, 흡수하고 있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하고 방출하고 있는 지구 복사 에너지량이 같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대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온실 효과는 나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온실 효과라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조금 따뜻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온실 효과라는 것은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좀 필수적이고 좀 좋은 필요한 그런 효과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온실 효과가 증대가 되는 게 문제예요. 왜 증대가 되냐면요. 아까 수증기라던가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기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조금 이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뭐냐면 대기 중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그것이 이제 안 좋은 영향, 악영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가 많아지게 되면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게 돼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거 우리 뭐라 그러냐면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셔야 될 건 온실 효과는 사실 우리 지구에서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이 온실 효과가 너무 증대가 되는 거죠. 너무 증대가 돼서 지구 평균 기온이 계속 높아지면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는 굉장히 지금도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실효과는 꼭 필요한데 이 온실효과가 증대가 돼서 지구온난화가 되는 건 큰 문제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구온난화가 뭐예요? 자, 지구온난화. 뭐가 증가하는 거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 중에 온실기체, 특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산화탄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하면 아무래도 온실효과가 활발해지니까 연평균 기온이 계속적으로 높아집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온난화. 그죠? 이 부분은 우리 고등과정에서도 또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산림벌채. 그러니까 나무들이 많았었는데 그 나무들을 나무를 써가지고 종이를 만든다거나 다른 거 만든다거나 태운다거나 이러면서 나무들이 많았었는데 그걸 다 벌채하는 경우들. 그리고 그 나무들이 만약에 많았는데 거기를 다 이제 깎아내고 거기에다가 도시를 개발시킨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농경지, 나무가 많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작물들 같은 경우를 이렇게 만든다거나 해서 사실 원래 열심히 나무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터전이었는데 그걸 다른 곳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식물의 광합성량이 감소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광합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광합성이라는 게 재료가 뭐냐면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요.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자, 빛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그 식물 그 세포의 구조 중에서 엽록체라는 장소에서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양분이 포도당이고 그리고 이제 기체에 산소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요. 아니 원래 만약에 나무가 되게 많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나무가 되게 많았을 때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준비물이잖아요. 그럼 나무가 많은 상태에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소모를 해서 광합성들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많았는데 그 나무 벌채하고 거기 깎아가지고 도시 만들고 이런 현상들이 많아지게 되면 광합성을 잘 못하잖아요. 그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소모가 안 되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그대로 소모가 돼야 되는데 소모가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광합 성량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그냥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원인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화석연료라고 해가지고 화석연료라는 게 이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체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C, 탄소를 가지고 있어요. 탄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태워서 연소를 시키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라는 것이 CO2잖아요. 근데 화석연료가 탄소 C를 가지고 있고 이 친구들을 연소한다라는 것은 산소하고 빠르게 반응시키는 거니까 C하고 이제 연소, 산소가 이제 빠르게 반응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성이 되니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냐면 빨간색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평균 기온이 되는데 자, 점차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이렇게 증가를 했더니 평균 기온도 대체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온난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아니 근데 지구 연평균 기온 높아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문제죠? 아니 연평균 기온 높아지면 겨울에 막 난방 안 해도 되고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연평균 기온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기상이변이 생길 수 있어요. 뭐 비가 1년에 뭐 규칙적으로 이렇게 오던 지역 같은 경우 막 한 달에 몰아쳐가지고 1년에 비가 막 내린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뭐 비가 그렇게 올 수도 있고 갑자기 어떤 지역은 눈이 갑자기 올 수도 있고 갑자기 그렇게 덥지 않았는데 여름에 엄청나게 더울 수도 있고 막 이렇게 기상이변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연평균 기온이 높아지니까 빙하 같은 경우도 높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 살고 있었던 생명체들도 이제 터전을 잃게 되는 겁니다. 빙하 녹아서 바닷물과 합쳐지게 되면 바닷물, 해수면이 상승할 거고요.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 열팽창이라는 게 일어나서 또 해수면이 상승이 이루어지거든요.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것은 조금 낮은 지대였던 부분은 잠길 수 있겠죠. 그런 부분. 저지대, 낮은 지대는 또 침수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좀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구온난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고등 과정에서도 온실효과, 복사평형, 그 다음에 뭐 지구온난화 다시 다루실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중등에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가 바람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거거든요. 고등 과정에서요.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두시면 좀 더 빠르게 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바람이라는 것은 공기가 이동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공기가 어떻게, 왜 이동을 하냐면 기압차 때문에 공기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바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공기가 이동을 하냐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이동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무래도 기압의 차이가 크면 바람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불게 됩니다. 자, 우리 하루를 주기로 바다에서 불고 있는 바람을 해풍, 육풍 합쳐서 해륙풍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우리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바닷가인데요. 여기를 우리가 육지라고 봐주시고 여기가 이제 바다 부분입니다. 자, 우리 태양이 떠 있는 낮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분명히 똑같은 태양이 떠 있는데 육지하고 바다 중에서 누가 더 빠르게 데워지냐면요. 육지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데워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태양이 떠 있는데 육지가 더 빠르게 데워지니까 이 육지 위의 공기는 따뜻해질 거예요. 이렇게 따뜻해진 공기는 가벼워지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이 공기 채워주려고 바람은 이렇게 붑니다. 자,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고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불게 돼요. 자, 낮에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죠. 낮에 바다에서 부는 바람을 우리는 해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의 방향을 봐주시면 바다에서 육지로 가고 있고요. 기온은 누가 높다고요? 육지가 빠르게 데워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기압 같은 경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니까 상대적으로 바다가 고기압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낮이 되겠고요. 자, 또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 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육지, 바다 있고요. 자, 이제 해가 져서 밤이 됐습니다. 아니, 육지 같은 경우가 아까 낮에 어땠냐면 빠르게 데워졌죠. 이렇게 빠르게 데워진 친구는 식을 때도 빠르게 식어요. 그럼 이 친구도 이제 밤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식게 될 건데요. 육지가 점차적으로 더 빠르게 식으니까 상대적으로 바다가 더 따뜻해요. 얘는 천천히 식으니까요. 그럼 얘가 상대적으로 따뜻하니까 여기 위에 공기 따뜻해서 뜨게 될 거고요. 이 공기 채워주기 위해서 자, 바람은 이렇게 붑니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게 되죠. 자, 이렇게 밤에 육지에서 바람이 불죠. 바로 육풍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어디로 부냐면요. 바로 육지에서 바다로 오게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부분이 어디였죠? 바로 바다 부분이 상대적으로 온도는 높고요. 그리고 기압 같은 경우는 육지가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외우시는 거 아니고요. 생각을 하셔가지고 차근차근 자, 어디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고 온도가 높은 부분은 공기 가벼워져서 상승. 여기 공기 채워주려고 바람이 분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생성이 되냐면요. 우리 육지 같은 경우가 아까 태양이 떠 있을 때 상대적으로 빠르게 데워집니다. 식을 때 빠르게 식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요. 바로 비열 때문에 그래요.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1kg이 있는데 이 1kg의 물질을 1도 높이는데 어느 정도의 열량이 필요한지를 묻는 게 비열이거든요. 근데 육지가 비열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비열이 작으면 열을 줬을 때 상대적으로 빠르게 가열이 돼요. 그리고 열을 잃을 때 상대적으로 빠르게 식어요. 그래서 육지가 상대적으로 빨리 가열되고 빨리 냉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륙풍이 생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람이 부는 원리 한번 살펴봐 주셨고요. 이번에는 우리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이제 이 부분에서 에너지 전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실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 살펴보실 건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이 뭐냐면 위치 에너지라는 것과 운동 에너지라는 것을 더해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치 에너지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합니다. 위치 에너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 근데 위치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기준면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기준에서부터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우리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기준면에서부터 높은 곳에 이렇게 물체가 있을 때 얘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아래 부분에 뭐 이렇게 압정이라던가 말뚝이라던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떨어지면서 얘를 툭 치게 되면 얘를 박는, 말뚝을 박는 일로 전환이 가능하죠? 그럼 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에너지를 가진 거고요. 기준에서부터 높은 곳에 어떤 위치에 있는 이런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고요. 기준에서부터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 기억하셔야 돼요. 9.8에다가 자, mh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요. 9.8 그리고 요 m이라는 것은 질량을 얘기하고 그리고 h라는 것은 높이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위치 에너지요. 그럼 구하는 공식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9.8mh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운동 에너지 살펴볼 건데요. 운동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지표면이 있고 여기에 운동하는 수레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 벽이 있고
여기에 또 앞정이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수레가 이동을 하면서 달리면서 이 앞정, 말뚝 뭐 이런 것들을 툭 쳤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말뚝을 박는 일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물체는 에너지를 가졌고요.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가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인데요. 공식을 한번 봐주시면 2분의 1에다가 mv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2분의 1 곱해주시고요. m이라는 건 질량이 되겠고 그리고 v라는 것은 바로 속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2분의 1에다가 질량에다가 속력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운동 에너지를 구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이 뭐라고요? 2분의 1 mv 제곱.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보신 앞에서 보신 위치 에너지하고 방금 보신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요. 이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더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역학적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이 바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했어요. 자, 우리 공식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2분의 1 mv 제곱 되겠고요.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9.8 mh 이렇게 해서 공식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역학적 에너지를 보셨는데요.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법칙이 항상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마찰이나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마찰이나 공기 저항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 요 두 개를 더한 값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돼요. 자, 무슨 소린지 한번 볼게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친구를 이렇게 위로 던지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위쪽으로, 자, 내가 여기에서 손에서 탁 던져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을 때는 무슨 에너지가 최대였냐면 아무래도 여기 있을 때가 제일 빨라요. 내가 이제 힘을 딱 줬기 때문에 손에서 놓는 그 순간이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점점 느려질 거예요.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누구로 전환이 되냐면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자, 뭐라고요? 상승을 할 때를 생각을 해주시면 운동 에너지였던 것이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점점 감소할 거고 위치 에너지는 점점 증가할 건데요. 자, 이 친구를 보시면 그러면 보세요. 얘네 둘을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니까 어찌됐건 이걸 합한 값은 일정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 얘가 얘로 전환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합은 일정하다라는 거. 근데 마찰 공기 저항을 무시할 경우만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내려올 때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자, 기준에서부터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위치 에너지가 최대였을 건데 내려오면서 점점 빨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하강할 때는요. 자, 맨 위에서 위치 에너지 최대였는데 이 친구가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니까 자, 위치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니까 어찌됐던가 이들을 합한 값은 일정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마찰 공기 저항을 생각하지 않을 때 무시할 경우고요. 만약에 우리 일상에서는 사실 어때요? 공기도 있고, 그죠? 마찰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으로만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뭐 열 에너지라던가 소리 에너지라던가 다른 형태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처럼 마찰 공기가 있을 때,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인 열 에너지라던가 소리 에너지라던가 막 이런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공기 저항 마찰이 있을 때는 이게 보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마찰이나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만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에너지 전환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전구 같은 경우 생각해 주시면 일단 전기 에너지 공급 받아야 되죠.
그리고 사실 전구를 봐주시면 빛을 내는 게 주 목적이긴 한데 주변에 이렇게 만지면 너무 뜨겁고요. 주변에 이렇게 가까이만 이렇게 싹 가도 어떻게 되냐면 가까이만 가도 좀 훈훈하죠. 바로 열 에너지로도 전환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나온 건 주된 목적에 의한 것들만 봐주시면 돼요. 자, 전기 에너지 공급받아가지고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전구가 되겠고요. 선풍기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 이제 전기 에너지 공급받아서 팬을 돌리잖아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전기 난로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합한 것을 이야기하죠. 자, 태양 전지는 태양에서부터 오고 있는 빛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뭘로 전환을 하냐면 전기 에너지로 결과적으로 전환을 하는 거고요.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우리 예를 들어서 댐 같은 경우에 물을 가둬두죠. 댐 같은 경우 물을 가둬가지고 이제 전기가 필요할 때 수문을 열어요. 그럼 높은 곳에 있었던 물이 내려옵니다. 높은 곳이니까 위치 에너지를 가졌던 물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럼 위치 에너지에 처음에 이제 물이 위치 에너지를 가졌고 그 위치 에너지를 가진 것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뭐 터빈이라는 걸 돌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였는데 나중에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텔레비전 봐주시면은 전기 에너지 우리 콘센트 꽂아야 되니까요. 그죠? 전기 에너지 공급받아서 소리도 내고 빛도 내고 열도 내고 그죠? 그래서 다양하게 전환이 되고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 주 목적 위주로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셨을 때 에너지가 전환되는 거 살펴봐 주셨죠? 자,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요. 전체 에너지 합은 변함없이 일정하게 보존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에 TV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 공급된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00줄의 전기 에너지가 공급이 되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00줄의 전기 에너지가 공급이 됐는데 이 친구가 소리 에너지로 30, 그리고 빛 에너지로 50, 그리고 열 에너지로 20 이렇게 전환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전환되기 전에 100줄이죠. 전환이 되고 난 후에 30, 50, 20 다 더하면 100.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요. 전체의 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처음에 100이었으면 나중에 총합도 100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에너지 합 같은 경우 전체 합은 변함없이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에너지 절약해야 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니 이렇게 에너지가 전환이 되더라도 총량은 똑같은데 우리 에너지를 왜 절약을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너지가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실 이렇게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전환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줄이었는데 전환이 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뭐 빛이라던가 열이라던가 이런 건 바뀌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우리가 잡을 수 없잖아요. 또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전환될 때 사실 일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환이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점차적으로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너지를 절약하고 아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중요한 아까 온실 효과에 지구 온난화에 에너지 전환, 역학적 에너지까지 해서 모두 살펴봐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등 과정의 4단원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꼭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금 이 시간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4단원도 이제 거침없이 진행이 가능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뭐 중요하고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좀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콕 집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9강이고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강만 남겨두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기운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